인생이라는 바다는 참으로 잔인합니다. 잔잔한 물결 위에서 평화롭게 항해하던 배를 예고도 없이 불어닥친 태풍으로 순식간에 집어삼키니까요. 여기 그 태풍 속에서 난파되어 홀로 거친 파도와 싸우고 있는 한 여인, 42살의 소연 씨가 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평범한 아내이자 7살 난 아들 준우의 엄마로 남부럽지 않은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성실한 남편은 작은 인테리어 사업을 꾸려가며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고, 늦둥이 아들 준우는 그 울타리 안에서 피어난 꽃처럼 사랑스러웠습니다. 주말이면 근교로 캠핑을 가고 저녁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찌개 하나 놓고 웃음꽃을 피우던 그 소박하지만 단단했던 일상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도둑처럼 뒷문으로 소리 없이 들어와 그들의 안방을 차지했습니다. 남편이 소화가 잘 안 된다며 동네 내과를 찾았던 날, 의사는 큰 병원에 가보라는 소견서를 써주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받아든 진단명은 췌장암 사기. 이미 암세포는 간과 폐까지 퍼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6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내렸습니다. 소연 씨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45 한창 일할 나이였고, 아들 준우는 이제 막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신이 있다면 멱살이라도 잡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왜 하필 우리냐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말입니다. 그날부터 소연 씨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살려야 했습니다.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지옥불이라도 뛰어들 각오였습니다. 남편은 항암 치료를 받으며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습니다. 건장했던 체격은 앙상한 뼈만 남았고, 맑았던 눈동자는 황달로 노랗게 변해갔습니다. 소연 씨는 밤새 남편의 다리를 주무르며 기도했습니다. 제 수명을 떼어줄 테니 제발 이 사람을 데려가지 말라고요. 하지만 병 많은 가족의 간절함보다 훨씬 강력하고 무자비했습니다. 치료비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비급여 항암제와 각종 시술 비용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소연 씨는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월세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일궈온 가게도 헐값에 넘겼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친정과 시댁에 손을 벌리고 카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한다는 건 소연 씨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병상에 누워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지만 소연 씨는 그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당신이 미안할 게 뭐가 있냐고, 아픈 게 죄는 아니지 않냐고 속으로 삼키며 눈물을 감췄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늦가을 새벽, 남편은 결국 소연 씨와 어린 아들을 두고 영영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남편은 산소호흡기 너머로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연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그리고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하다는 말이었음을요. 심전도 모니터에 삐하는 기계음이 병실을 채울 때 소연 씨는 남편의 식어가는 손을 잡고 놓지 못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남편의 가슴은 더 이상 뛰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은 치러졌지만 소연 씨는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상복을 입은 7살 준우가 영정 사진 속 아빠를 보며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소연 씨의 억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빠가 어디 갔냐고 묻는 아이에게 아빠는 별이 되러 갔다고 멀리서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 거짓말이 아이의 가슴에 얼마나 큰 구멍을 남길지 알면서도 차마 아빠가 죽어서 땅에 묻혔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돌아온 집은 너무나 춥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현관에는 남편의 구두가, 화장실에는 남편의 칫솔이 그대로인데 주인만 사라진 그 공간이 소연 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것은 텅 빈 통장과 산더미 같은 빚뿐이었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로 쓴 대출금 독촉장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소연 씨는 42의 나이에 아무런 경력도 기술도 없이 세상이라는 정글에 덩그러니 내던져졌습니다. 소연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준우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에는 우유 배달을 했고,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으며, 밤에는 건물 청소를 했습니다. 한때 피아노를 쳤던 그녀의 고운 손은 락스 냄새와 기름때에 절어 거칠어졌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몸이 힘든 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준우가 굶지 않을 수만 있다면, 남편이 남긴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만 있다면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결코 혼자 오지 않는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 그것은 소연 씨와 준우가 살아갈 마지막 생명줄이었습니다. 빚을 일부 갚고 남은 돈으로 작은 전세방이라도 얻으려 했던 그 돈을 소연 씨는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당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라며 다가와 빚을 한 번에 해결해주고 투자 수익까지 내주겠다고 접근한 그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소연 씨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건네자마자 그는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경찰서를 찾아가고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돈을 찾을 길은 없었습니다. 소연 씨는 그날 한강 다리 위를 서성였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마치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이 지긋지긋한 고통도 끝나지 않을까?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때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이 만져졌습니다. 준우가 유치원에서 그려온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아빠는 구름 위에 있고 엄마와 준우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 엄마 얼굴 옆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연 씨는 다리 난간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 어린 것을 두고 차마 죽을 수도 없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건강마저 소연 씨를 배신했습니다. 무리한 노동과 극심한 스트레스 탓인지 소연 씨의 몸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원인 모를 두통과 어지럼증에 시달리다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간 날 의사는 뇌동맥류가 의심된다며 정밀 검사를 권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에 소연 씨는 검사조차 받지 않고 도망치듯 병원을 나왔습니다. 검사비도 없거니와 만약 자신이 수술대에 눕거나 잘못되기라도 하면 고아가 될 준우는 어떡합니까? 소연 씨는 진통제를 한 줌 털어 넣으며 버텼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파와도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도 그녀는 걸레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월세가 밀리자 집주인은 나가라고 윽박질렀고 아이의 유치원비가 밀리자 원장 선생님의 눈초리가 싸늘해졌습니다. 한때 친하게 지냈던 이웃들은 소연 씨가 돈이라도 빌려달라고 할까봐 슬금슬금 피했습니다. 소연 씨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그녀의 편은 없었습니다. 준우도 변해갔습니다. 구김살 없이 밝았던 아이가 어느새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쓰지도 않았고 먹고 싶은 게 있어도 꾹 참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연 씨가 식당에서 남은 반찬을 얻어와 밥상을 차렸을 때였습니다. 준우가 밥을 먹다가 불쑥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거지야? 소연 씨는 밥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망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준우 옷이 낡았다고 아빠 없다고 놀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소연 씨는 화장실에 틀어박혀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무능한 엄마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자책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낡은 반지하 방은 습기로 가득 찼고 벽지에는 곰팡이가 검게 피어올랐습니다. 천장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져 방바닥에 양동이를 받쳐야 했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천둥이 칠 때마다 준우는 무서워하며 소연 씨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소연 씨는 아이를 끌어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눅눅한 이불, 곰팡이 냄새, 그리고 밖에서 들려오는 취객들의 고성방가. 이곳은 지옥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그 햇살 가득했던 아파트는 이제 꿈속에서나 볼 수 있는 신기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소연 씨는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져 더 이상 일어날 힘조차 없게 느껴지던 날이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물에 손을 대어 붕대를 감고 온 날, 소연 씨는 방구석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준우에게 라면 하나 끓여줄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잠들어서 영영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준우에게는 미안하지만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 쉬고 싶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준우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유치원에서 간식으로 나온 우유와 빵이었습니다. 준우는 그것을 먹지 않고 가방에 넣어왔던 것입니다. 엄마, 이거 먹어. 엄마 아프잖아. 내가 엄마 지켜줄게. 아빠가 엄마 지키라고 했어. 준우는 퉁퉁 부은 소연 씨의 손에 붕대 대신 자신이 아끼던 캐릭터 밴드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머리를 서툴게 쓰다듬으며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소연 씨가 준우를 재울 때마다 불러주던 그 노래였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손길이 소연 씨의 차가운 뺨에 닿는 순간 굳어있던 소연 씨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샘이 터진 듯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배고픔을 참고 엄마 주려고 빵을 챙겨왔는데, 아빠 없는 빈자리를 채우려고 애쓰고 있는데, 나는 무슨 생각을 한 것인가? 죽음? 포기? 그것은 이 아이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순간까지 걱정했던 이 아이를 두고 내가 감히 어떻게 약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소연 씨는 준우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준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안 아플게. 엄마가 다 이겨낼게.
준우의 품에서 소연 씨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비록 가진 것 하나 없고 몸은 병들었으며 세상은 여전히 차갑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지켜야 할 우주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유일한 유산이자 소연 씨가 살아 숨쉬는 이유인 준우가 있는 한 그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 씨는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머리는 아프고 손목은 시큰거렸지만 그녀는 다시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늙고 초라했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도끼 서린 눈빛이 아닌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어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소연 씨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다시 일터로 향했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늦게 왔다고 구박을 해도 청소 반장이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며 모욕을 줘도 소연 씨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개나 줘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은 오직 준우가 기죽지 않고 잘하는 것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소연 씨는 동주민센터를 찾아가 긴급 생계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창피해서 못 갔을 곳이지만 이제는 부끄러움보다 생존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구구절절 설명하며 눈물을 쏟고 쌀 한 포대와 라면 박스를 지원받아 들고 오는 길 소연 씨의 발걸음은 무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든든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준우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준우를 데리고 남편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웃고 있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소연 씨는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나 왔어. 많이 힘들지만 나 포기 안 해. 당신 아들 준우 내가 보란 듯이 잘 키울 거야. 당신이 하늘에서 도와줘. 나 쓰러지지 않게 나 아프지 않게 당신이 지켜줘.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준우는 소연 씨의 어깨에 기대 잠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는 잠든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엄마의 손과 작고 보드라운 아이의 손이 맞잡은 그 온기가 소연 씨의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소연 씨의 불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빚은 여전히 산더미고 몸속의 병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며 곰팡이 핀 지하 방을 언제 벗어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내일 또 어떤 시련이 그녀를 덮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소연 씨는 내일도 모레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이 너무나 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암흑 같은 터널 속에서도 아이라는 작은 등불 하나를 들고 묵묵히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처연하고도 가장 위대한 풍경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 힘들어 주저앉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사방이 벽으로 막힌 것 같아 숨이 막히시나요? 그렇다면 소연 씨를 떠올려 주세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인 삶 속에서도 아이의 미소 하나에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는 그 여인을 기억해 주세요. 산다는 것은 버티는 것 그 자체로 숭고한 승리입니다. 오늘 밤 좁은 단칸방에서 잠든 준우의 머리맡에 그리고 소연 씨의 지친 어깨 위에 부디 신의 작은 위로가 내려앉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록 내일 아침 다시 고단한 전쟁이 시작되더라도 오늘 밤만큼은 꿈속에서나마 남편을 만나 따뜻한 밥 한 끼 함께 할 수 있기를, 사무치게 그리운 그 품에 안겨 잠시라도 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었고 또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소연 씨의 이야기는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닌 치열하게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그녀가 이 긴 겨울을 지나 언젠가는 따뜻한 봄날의 햇살을 마주할 수 있기를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